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번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다시 말해서 PCB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분석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시료 중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를 추출했을 때 사용하는 용액이 헥산입니다. 그래서 추출 용매는 헥산이 되겠죠. 실리카겔 컬럼 등을 통과시켜서 정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컬럼은 정제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컬럼을 사용하느냐면 실리카겔 컬럼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해서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나는 피크의 패턴에 따라서 PCB를 확인하고 정량하는 방법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에요. 자, 그럼 적용해 보시면 용출 용액과 액상 폐기물 두 가지가 있어요. 용출 용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출이 된 용액이고,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용액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용출 용액의 정량 한계는 얼마가 되느냐면 0.0005mg per 리터가 되고, 반면에 액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0.05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면 0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용출 용액은 0이 3개, 소수점 아래 0이 3개, 액상 폐기물은 0이 1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표면 채취법의 경우에서는 100제곱센치당 0.05 마이크로그램. 자, 그리고 부재 채취법 같은 경우에서는 1kg당 0.05mg의 정량 한계를 가진다는 것. 자, 여기서 표면 채취법이니까 표면을 기준하는 거예요. 표면이 우리가 면적을 나타내니까 제곱센치당으로 표현하는데 100제곱센치당 얼마가 존재하느냐. 반면에 부재 채취법 같은 경우에서는 1kg당 존재하는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표면 채취법과 부재 채취법의 값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PCB 같은 경우에서는 용출 용액과 액상 폐기물에서 정량 한계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정시험법의 총칙에서 보시면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과 함침성 고상 폐기물, 함침성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비함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구리판이나 구리선은 기름이 흡수되는 재질이에요? 되지 않는 재질이에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흡수하지 않느니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따라서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변압기의 내부 부재를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해요. 반면에 함침성 고상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종이나 목재는 기름을 흡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흡수할 수 있죠. 목재나 종이는 기름이 흡수되고 금속판이나 구리선은 흡수되지 않죠. 자, 따라서 흡수하는 변압기의 내부 부재를 뜻하는데, 종이 또는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 분리가 어려워요. 그럼 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을 하나요? 포함을 하지 않나요? 포함을 하죠. 따라서 함침성, 비함침성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총칙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자, 문제 8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 중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검사했을 때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인데, 어떤 채취법에서의 정량 한계를 묻느냐 하면 부재 채취법에서의 묻게 돼요. 그러면 부재 채취법은 1kg당으로 우리가 비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kg당 0.005mg이니까 나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량 한계는 4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섭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섭물질에서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내용 중에서는 1번과 5번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먼저 1번을 볼게요. 알칼리 분해를 하여도,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질을 이용해서 분해한다는 소리겠죠. 알칼리 분해를 하여도 핵산층에 유분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제를 하죠. 정제를 했을 때 어떤 컬럼을 이용하느냐면 실리카겔 컬럼을 이용해서 정제를 해요. 따라서 정제 조작을 하기 전에 뭐를 통과를 시키느냐면 플로리실 컬럼 등을 통과시켜서
유분을 분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유리기구류는 세정제나 뜨거운 수돗물 그리고 정제수 순으로 닦아준 후에 400도씨에서 15에서 30분 동안 가열한 후에 식혀서 알루미늄 바구로 덮어 깨끗한 곳에 보관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고순도 시약이나 용매를 사용해서 방해 물질을 최소화하고, 아무래도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순물이 적죠. 불순물이 적다는 소리는 방해 성분이 적다는 소리고, 반면에 불순물이 높다는 소리는 방해 성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자포역 검출기로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을 측정했을 때 프탈레이트가 방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을 때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리카겔 클럼입니다. 우리가 시료를 정제했을 때 클럼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용하는 클럼이 실리카겔 클럼이에요. 산이나 염화페놀, 폴리클로로페녹시페놀 등의 극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며 사용 전에 정제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성 화합물을 제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극성 화합물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에 녹는 거예요. 자, 물에 녹으면 극성, 물에 녹지 않으면 비극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1번과 5번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주로 오답으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을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용출액의 경우에 PCB의 정량 한계는, 그래서 용출액일 경우에서는 0.0005mg/L, 액상 폐기물인 경우에서는 0.05mg/L 맞습니다. 다음에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서 표면 채취법과 그리고 부재 채취법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서 표면 채취법이라는 것은 100제곱센치당 얼마죠? 0.1이 아니고 0.05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재 채취법은 1kg당 0.05가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0.005m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출의 액상 폐기물, 그리고 표면 채취법, 그리고 부재 채취법, 정량 한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알칼리 분해를 하여도 핵산층에 유분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실리카겔 클럼으로 정제 조작을 하기 전에 플로리실 클럼을 통과시켜서 유분을 제거한다. 다음에 시료 중에서 PCB라는 게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을 뜻하는 거예요. 핵산으로 추출해서 실리카겔 클럼 등을 통과시켜 정제한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 한계를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운반기체를 보시면, 자, 부피 분율을 기준했을 때 순도가 상당히 높아요. 99.999% 이상의 뭐를 사용하느냐면 질소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되는 검출기는 전자포역형 검출기라는 ECD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료를 정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럼은 두 가지를 쓰는데, 플로리실 클럼과 실리카겔 클럼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농축을 하는 농축기는 구데르나르시 농축기, 회전정발 농축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도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료 채취 및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상 폐기물 및 고상 폐기물을 먼저 볼게요.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경우죠. 그러면 사용 중인 기기 내에 있는 경우와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요. 사용 중에서 기기 내에 있는 경우를 보시면 비상사태의 돌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료 채취를 하도록 해야 되죠. 기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료 용기의 내부를 채취하고자 하는
하는 전련유로 3회 정도 완전히 닦아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겠죠. 깨끗한 시료를 채취해야 되니까 전련유로 3회 정도 완전히 닦아낸 다음에 채취합니다. 반면에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섞은 후에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는 지금 통 안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혼합을 시킨 다음에 균일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채취를 하는 거. 그리고 두 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섞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각 청의 양에 비례해서 채취하시면 됩니다. 자, 두 청으로 나와 있는데 혼합이 잘 안 돼. 그런 경우에서는 두 청이니까 1청, 2청 각각의 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청이 있겠죠. 그 많이 존재하는 청에서는 많이 채취하고 적게 존재하는 청에서는 적게 존재를 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죠. 자, 그리고 큰 용기, 큰 저장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에서는 채취병을 사용을 합니다. 채취병을 사용해서 상중하 저청 등을 구별을 해서 청별로 비례 채취를 한다는 거죠. 많이 시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많이 채취하고 적게 존재하는 곳에서는 적게 채취한다는 거죠. 큰 용기는 아무래도 청이 여러 청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니까 각 청별로 하는데 그 청은 상중하 저청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구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함집성 고상 폐기물입니다. 자, 비함집성 고상 폐기물에서는 여러분들 시료 채취량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시료 채취량을 보면 자, 시료 채취량은 비평면형 비함침성 폐기물은 폐기물 종류별로 몇 그램 이상씩 채취하느냐면 100g 이상씩 채취합니다. 자, 그리고 평면형 비함침성 폐기물. 자, A번 같은 경우에서는 비평면형이고 B 같은 경우에서는 평면형입니다. 자, 비함침성 폐기물은 종류별로 면적을 나타냈을 때는 500제곱cm 이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료를 보관하는 경우에서는 채취된 시료는 수분이나 온도, 직사광선, 유기물 등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서 0에서 4도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4주 이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기차 크로마토그래피법 중에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목적을 보시게 되면 시료 중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핵산으로 추출해요. 그럼 여기에서 핵산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추출 용매가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출 용매는 핵산. 실리카겔 클럼 등을 통과시켜 정제한 기차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로 분석해서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나는 피크 패턴에 따라서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자, 적용 범위에서 정량 한계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0mg/L의 값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량 한계는 항상 어떤 물질을 막론하고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우리가 사용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운반기체로 사용되는 것은 99.999% 이상의 헬륨이나 질소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질량 분석기이기 때문에 이온화 방식은 전자충격법을 사용을 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72V.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사양은 어떤 방법이든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 분석에서는 선택이온 검출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기차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이온화 방식의 질량 분석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자충격법을 사용하며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자, 일단 이온화 방식의 질량 분석기를 사용을 해요.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전자충격법을 사용을 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72V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분석 방법 중에서 전련유 분석 방법이에요. 자, 전련유를 진탕 알칼리 분해하고 대용량 다층 실리카겔 클럼을 통과시켜서 정제한 다음에 기차 크로마토그래피 전자포역 검출기에 주입해서 크로마토그래피에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검출기로 사용하는 우리가 전련유 분석법에서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GC에 줄여서 그 다음에 전자포획형 검출기가 ECD거든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검출기,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0.5mg/L 이상입니다. 자, 11번 문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전류연료 분석에 대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짧은 이 방법에 따라서 실험할 경우에 정량 한계는 0.5mg/L 이상이다. 맞죠? 다음에 실리카겔 컬럼 정제는 산, 페놀, 염화페놀, 폴리클로로페녹시페놀 등의 극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사용진의 실리카겔은 정제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다음에 ECD가 전자포획형 검출기예요. ECD를 사용해서 PCB를 측정했을 때 퍼탈레이트가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방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퍼탈레이트에 대한 방해가 발생했을 때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세 번째 할로겐화 유기물입니다. 자, 첫 번째 할로겐화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도 질량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보다 자, 여기 보면 정량 한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량 한계는 각각의 할로겐 화합물질에 대해서 1kg당 10mg을 정량 한계로 나타내요. 그래서 10mg/kg이라는 정량 한계는 예시 12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할로겐화 유기물질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정량 한계는 kg당 10mg이니까 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섭물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섭물질을 그대로 넣어서 예시 13번처럼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형태별로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추출 용매는 분석 성분의 머무름 시간에 피크가 나타나는 간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 실험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끓는점이 높거나 극성 유기화합물들이 함께 추출됨으로써 이들 중에는 분석을 간섭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번 문구에서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끓는점이 낮거나 극성 대신에 비극성으로 바꿀 수 있죠. 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3번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이 머무름 시간이 짧은 화합물은 용매의 피크와 겹쳐서 분석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머무름 시간이 긴 화합물로 나와서 오답으로 출제합니다. 짧은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플로르와탄소나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은 보관이나 운반 중에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바탕 시험으로서 이를 점검한다. 자, 여기서는 보관이나 운반 중에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2번, 3번, 4번에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13번. 할로겐화 유기물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 측정 시에 간섭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의 추출 용매 안에 간섭물질이 발견되면 정류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제거한다. 다음에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이 머무름 시간이 긴 화합물은 용매의 피크와 겹쳐서 분석을 방해한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름 시간이 긴 게 아니고 짧은. 그리고 이 실험으로 끓는 점이 높거나 극성 유기 화합물들이 함께 추출되므로 이들 중에는 분석을 간섭하는 물질이 있다. 라번의 플로르와탄소나 다이크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은 보관이나 운반 중에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바탕 시료로서 이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기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자, 우리가 운반기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99.999% 이상의 헬륨 또는 질소. 자, 그리고 질량 분석기이기 때문에 이온화 방식은 전자충격법,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72V.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온화 방식이나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정량 분석에서는 선택이온 검출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로겐 유기물질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정량 한계입니다. 정량 한계는 각 화합물에 대해서 10mg/kg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검출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 자,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FID, 그리고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ECD라고 해요. 가끔씩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갈로넣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을 갈로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류해서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약한 전류가 미소전류예요. 시료 중에서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대해서 전자가 포획되어서 전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이용하는데, 주로 전자포획 검출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은 유기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나이트로 화합물,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전자포형 검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입니다.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시료 중에 트리클로르에틸렌과 테트라클로르에틸렌을 헥산으로 추출해요. 그러면 추출 용매가 뭐가 되는 거죠? 헥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의 종류가 트리클로르에틸렌, 테트라클로르에틸렌 두 가지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트리클로르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르에틸렌 등의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의 분석에 적용된다는 것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8mg/L,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2mg/L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세요. 자,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추출 용매는 헥산, 그리고 대상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두 개. 그럼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8,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2mg/L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간섭 물질은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하고 동일하니까 중요한 내용 체크를 하면, 자, 여기서는 끓는 점이 높거나 극성 유기화합물, 자, 그리고 머무름 시간이 짧은 화합물,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바로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보관이나 운반 중에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문제 14번을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를 측정 시에 간섭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본 추출 안에 간섭 물질이 발견되면 정류를 하거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제거하면 됩니다. 나번에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이 머무름 시간이 짧은 화합물은 용매의 피크와 겹치지 않아서 분석의 방해가 적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용매의 피크와 겹치지 않나요? 겹치죠. 그래서 용매의 피크와 겹쳐서 분석의 방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플로르와 탄소나 다이클로르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보관이나 운반 중에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바탕 시료로서 이를 점검해야 된다. 이 실험으로 끓는 점이 높거나 극성 유기화합물들이 함께 추출되므로 이들 중에는 분석을 간섭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제 14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는데,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방해 성분 자체가.
자,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리가 운반 기체를 보시면, 자, 운반 기체는 부피 백분율로 99.999% 이상의 헬륨, 질소죠. 자, 문제 15번.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었을 때 사용하는 운반 기체는 헬륨이나 질소가 정답이 되니까 헬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찾으면 되죠? 질소. 자, 질소는 N2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되는 검출기는 전자포역형 검출기예요. 자, 전자포역형 검출기를 EC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ECD. 방사선 동위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 이 베타선은 갈로넣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리해서 미소전류, 약한 전류입니다.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 중에 할로겐이나 산소같이 전자포역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해서 전자가 포획되어서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검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유기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포획형 검출기에 대해서는 가끔씩 나오죠. 자, 문제 16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검출기 중에서 유기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는 당연히 전자포획형 검출기.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갈로넣기, 베타선 갈로넣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해전도 검출기도 있어요. 자, 문제 17번.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 시에 사용되는 기구 및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검출기는 전자포역형 검출기, 그리고 전해전도 검출기. 자, 그리고 나번 클럼은 석영제로서 내경이 2에서 3mm, 길이가 0.1m의 것을 사용한다. 자, 사양을 보면 내경은 0.2에서 0.35mm, 길이는 15에서 60m. 이런 식으로 클럼에 관계되는 내용이 오답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운반기체는 99.999% 이상의 헬륨이나 질소, 시료의 도입 온도는 150에서 250도씨. 정답은 나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전체적인 사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17번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맞추기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퍼지트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질량 분석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량 한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한 개는 0.001mg/L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헤드스페이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적용 범위를 보세요. 자,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류의 분석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각 성분별로 정량 한계는 얼마의 값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0.005mg/L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섭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동일한 앞쪽에서 봤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반기체도 마찬가지 99.999% 이상의 헬륨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온화 방식은 전자충격법,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72의 동일한 값들과 장치를 사용하게 되죠.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면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에 감염성 미생물입니다. 감염성 미생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번의 검사 방법이에요. 따라서 감염성 미생물의 검사 방법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아포균 검사법, 세균 배양 검사법, 멸균 테이프 검사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제 18번 감염성 미생물 검사법으로 틀린 것은 다음에 아포균 검사법, 다음에 최적 확수 검사법, 다음에 세균 배양 검사법, 다음에 멸균 테이프 검사법. 따라서 나번. 최적 확수 검사법이라는 것은 총대장균군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감염성 미생물을 분석하는 물질 중에서
압포균 검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압포균 검사법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별표 친 내용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지표 생물 포자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주고 어떤 생물에 대한 설명이냐. 예를 들어서 감염성 폐기물의 멸균 잔류물에 대한 멸균 여부의 판정은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력이 강하고 비병원성인 아포형성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느냐? 지표 생물 포자. 그래서 지표 생물 포자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표 생물 포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판정을 했을 때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력이 강하고 그리고 비병원성인 아포성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이 아니고 비병원성인 아포형성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력이 강해야 돼요. 아포형성 미생물은.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력이 강하고 그리고 비병원성이라는 거.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배양기 온도는 32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또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배양기의 온도 정도. 자, 그리고 표준 지표 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표준 지표 생물이라는 게 뭐냐면 바실러스 스테어로스 머필러스를 전기 멸균 분쇄 시설의 표준 지표 생물로 하고 바실러스 섭틸리스는 열관 멸균 분쇄 시설의 표준 지표 생물로 한다. 내용 정도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시료 채취 및 관리. 이 내용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시료 채취 관리해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는 가능한 무균적으로 합니다. 자, 무균적으로 하고 멸균된 용기에 넣어서 1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해야 되죠.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서는 10도씨 이하에 냉장해서 6시간 이내로 실험실에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험실에 도착한 후에 2시간 이내에 배양 조직을 완료를 해야 돼요. 자, 다만 8시간 이내에 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서는 현지 실험용 기구 세트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배양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따라서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다음은 세균배양 검사법으로 감염성 미생물을 측정했을 때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의 채취는 가능하나 무균적으로 하죠. 자, 무균적으로 하고 멸균된 용기는 1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 실험하여 하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서는 10도씨 이하로 냉장을 해서 6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도착한 후에 2시간 이내에 배양 조직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세균 배양 검사법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배양기의 온도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배양기의 온도는 30에서 37도씨. 자,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에서 감염성 미생물에서 멸균 테이프 검사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마쳤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석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검사 방법. 그래서 그 검사 방법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생물 포자, 표준 지표 생물 그 종이 정도 하고, 그리고 배양기의 온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내용은 출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가 거의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모든 파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분석 방법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추지, 내가 대충 해서 뭐 몇 점만 맞추고 말아야지 이렇게 공부를 덤성덤성 하게 되면
과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파트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속적인 반복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과 우리 관계법규는 완전히 암기 과목이거든요. 암기 과목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